뭐 한때 또 우리 사회적 이슈로 있었던 주제가 있었죠. 그 촛불 정책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왜 존재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과 공동했던 그 전도서의 말씀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길 때가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가 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이 국가일 수는 없죠. 그렇죠? 국가는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적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 국가의 최소 단위면,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하나 이상, 둘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세 겹줄을 얘기할까? 제가 갖다 붙이기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한 줄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일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시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시켜 먹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먹었는데, 먹으면서 제가 좀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나이를 보니까 이제 20대 후반,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들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거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잘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도 썩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동성업계에서 꽤 괜찮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이성 친구들이 없어? 애인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는 있대요. 근데 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왜? 돈이 많이 든대. 결혼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제가 결혼할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최소한 2억 8천 정도의 돈이 있어야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2억 8천.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어떻게 낳냐 이거죠.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M4 세대, 3포 세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래를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곧, 그죠? 3, 4년, 4, 5년 뒤에는 그 나이가 될 거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신문 기사도 보고 했는데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영호 팀장이라고 참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신앙심도 아주 돈독하고 참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 나이가 36살인데 아주 총만 받는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대학로에서 이렇게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던 친구인데 10여 년 전에 한 10년 됐군요. 10년 전에 제가 그 대학로 쪽에 저희 가맹점 직원 구할 때 찾아와서 면접 받던 친구예요.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연극 배우였어요. 그 카페 근처에 바로 공연장이 있었거든요. 연습장에. 근데 연극 배우 생활로는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녁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면접 봤을 때는 부적격자였어요. 사실은 커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그 친구의 열정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해서 정직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중간에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충분하게 대우를 해줄 만한 형편이 그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몇 군데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전에 다시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님이 뭐 출마를 몇 번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빚이 한 10억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인데 10년 동안 그 아버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참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멋쟁이였죠. 영영가 출신이니까. 근데 그 10년 전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은 제가 옷을 몇 벌을 사줬어요. 제가. 야, 영업 다니는데 네가 영업팀장인데 양복도 사주고 뭐. 이번 겨울에도 그 파카가 하나 갖고 버티길래 제가 또 한 번 더 사주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 돈을 썼는데 그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사귀는 오랫동안 사귀는 애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사귀던 애인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딴 데 씩 가버리고 지금 사귀는 애인도 기약이 없는 거죠. 빚은 다 갚았는데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참 열심히 사는 친구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참 꽤 괜찮은 직원들이에요. 지금 전에 있던 직원들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있는 직원들은 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한 직원들이 그 학교들도 다 4년제 버릇한 데부터 나왔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되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가, 우리 팀장의 세대가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88만원 세대라고 했던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88만원 세대가 이대로 계속 가면 몇 년 뒤에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된다. 예언했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살고 출산도 못하고 지금 3%, M4, 5% 뭐 얘기하는 그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책들도 보고 자료도 보고 뭐 시사 프로도 보고 관심 있게 이 주제를 좀 보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막 희망을 갖지 못하고 참 어려운 세대인데 그렇죠? 참 보면 이 세대가 아마 부모의 세대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첫 번째 세대의 시작. 그 첫 번째 세대라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빠지죠. 경제 지표라든지 예상 그 수치들 보면. 바로 그 세대들이 그 IMF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던 거고, 그렇죠. 그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88만원 세대가 됐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N포, 3포, 5포, 0포 세대. 0 포기한 세대. 이번생 글렀어. 그게 0포 세대입니다. 0 포기해버린 세대. 근데 그게 그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심해진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낮은 세대가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역순으로 있어요. 제일 낮은 세대가 어느 줄 아세요? 60대 이상. 재밌죠? 60대 이상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대요. 60대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뭐 순서대로예요. 50대, 40대, 30대, 20대 쭉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세대가 여러분 20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아, 이제 대한민국이 뭐 그래도 적어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문항을 바꿔봤대요. 그 다음 처음에는 당신의 삶의 만족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해서 그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문항을 바꿨대요. 네. 우리가 보통 삶의 만족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그 다음에 가정, 네? 그 다음에 그 삶의 안정성, 그 다음에 복지, 주거, 네? 이렇게 따졌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항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60대는 제일 낮고, 네. 60대가 제일 낮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 30대가 낮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의 만족도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던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요. 현실에 워낙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 속에서 그렇죠. IMF 겪고 88년 이제 0% 세대까지 거치면서 아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어떤 취미생활 빠지고 그죠? 덕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만족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 이 문항을 구체화했더니 영락은 헬라.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을 쥐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권을 갖고 있고 그죠? 그 산업화 시대에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세대인 60대는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장 낮대요. 그게 뭐예요? 탐욕스러운 세대라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전부 다 좀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 젊은이의 미래를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대가 빨리 떠나셔야 돼요. 이 세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엄청나게 빨리 천국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구도요 더 많아요 여러분. 네? 지금 20, 30대 세대예요. 이 연령층이 60대 이상.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과격한 얘기인데 이 세대 중에서 부자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세대 3명이 못 산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세대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대구 경북도요. 제가 가보면요. 그 젊은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요. 그 지지율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라는 건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어느 특정 세대로만 계층적 구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국가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뭐? 미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고령의 나이에도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게 자손을 주겠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후손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자기 가족의 미래, 자기 부족의 미래, 자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르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존경받는 여러분 기성세대, 존경받는 보수는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성세대의 역할이에요. 보수 세력의 역할이에요. 원로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빨아먹기.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50대 이 민주화 세대도, 저를 포함해서 민주화 세대 책임이 커요. 아무튼 이번에 촛불정국 때도 민주화 세대들이 다시 또 이제 각성해서 이제 나라를 바꿨는데, 이게 지금 안 바뀌어요. 잘 지금 보세요, 여러분. 현직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적폐라는 게 적폐 정산해야죠. 근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다 어렵잖아요. 사업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사업부. 그렇죠? 네? 우리 회사에서는요, 제가 거래처로부터 15,000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고요, 저 징계받아요. 네? 네? 제가 임원으로서 제가 거래처로부터 15,000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잖아요. 선물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잖아요. 저 징계받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시범 케이스를 몇 명 잘랐어요. 부장들이. 상습적인 사람들.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판결을 보세요. 그 특검이 기소했던 대부분 다 아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뇌물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팩트인 그 32억에 대해서는 뇌물은 뇌물이지만 뭐라고요? 강요에 의한, 그게 난 겁박에 의한 강요성 뇌물이라고. 저는 이게 법률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변호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처음 듣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는 줄 아세요? 이 세대들이. 네? 이게, 이 기성세대들이 이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지금 안 풀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의 탓이다, 국가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 개인의 탓이야.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왜 안 해, 열심히?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어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잖아. 스펙 쌓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자기 개발서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한 20년 동안.
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예? 한 20년 동안 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다 자기 개발서예요, 다. 아니면 무슨 뭐 자기 스스로를 위한 힐링 뭐 이런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애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뭘 하고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채용 비리 한번 보세요. 요즘 발표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강원랜드에 여러분 90 몇 프로가 95%? 100명 중에 95명이 다 전부 다 인사청탁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도 우리은행부터 하나은행 보세요. 다 주거래 그 기업들 또 무슨 정치 또 그 고관대작들 그 자녀들 그 친척들 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점수자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10% 2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빼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미래 세대들. 근데 이 세대들은요 착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발언을 제일 못해요. 자기 탓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세대들 탓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대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청춘이니까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거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자전적 에세이 뭐 힐링 뭐 이런 거 치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무슨 어느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연예인들 뭐 사회적 명사들 뭐 저는 그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 젊은이들로부터 문제의식과 저항의식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만족도 조사하면 제일 높아 이 세대가. 말이 돼요? 그렇게 이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뒤로는 자기 자식들은 다 어떻게 집어넣는 불을 세습하고 목사들도 교회 세습하고 그렇잖아요? 네? 하는 짓거리도 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요 여러분 부는 세습할 수 있어요. 돈은 주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업을 세습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계. 그거는요 마치 뭐냐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한한테 주고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주고 김정일이 김정한한테 주는 똑같은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을 세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범죄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은 줄 수 있어요. 회사에 직원은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또 계속 알아보니까 참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전 정권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업에 의한 낙수 효과를 항상 얘기했어요. 낙수 효과. 네? 낙수 효과라는 게 뭐예요? 이거 외국에서 샴페인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파티장 같은 데 보면은 샴페인 잔을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큰 샴페인을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첫 잔이 꽉 차면 다음 잔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요 밑에까지 있는 잔까지 다 채워줍니다. 이게 낙수 효과고 샴페인 효과인데 이건 지금 위에서 붓고 있으니까 위에부터 먼저 채워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국민들한테.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지금 차례대로 차서 마지막에 네 잔까지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요, 여러분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은 이걸 믿고 참았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IMF 터졌을 때 기업이 여러분
부채가 150조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했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50조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했어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금 중 150조가 국가가 IMF 위기에 빠져 있는 그 기업들을 살리는 데 쓴 돈이에요. 이 돈 회수됐어요? 회수되지 않았어요. 이때 왜 이거를 했죠? 이거니까요. 기업이 죽으면 국민 경제가 죽는다. 낙수효과.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IMF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IMF를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도 겪고 말레이시아 다 겪었어요. 그렇죠? 네? 아시아에 있는 신흥 강국들이 다 겪었어요. 대만도 겪고 일본도 겪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부실 기업들 정리될 때 정부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국가경제가 고도성장. 거기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기업에다 쏟아부었는데 IMF를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점점 살아요. 여러분 국가경제라는 것은 국가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국민을 부정하는 거예요. 국민을 부정. 이게 국가경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경제는요, 지난 10년 동안 이 정권이, 10년 동안 이 보수 정권의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기업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부자로. 국민을 가난했어요. 누가 가난했었어요? 이 세대가 받아야 할 권리, 이 세대가 누려야 할 혜택이 다 기업들로 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일깨워요. 이 세대들이 이걸 깨달아요. 들고 일어나요. 죽창 들고 진짜 들고 일어나도 시원치 않은 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건 다 니네 개인 더 열심히 하는 니네 헝그리 정신, 스펙을 더 쌓아, 경험을 더 쌓아. 그것도 안 되니까 힐링.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거 다 전 보수 세력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건 다, 무민정책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20, 30대가요, 무기력해졌어요. 이거를 해결 못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거를 개혁 주권자로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집단화해가지고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해가지고 이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없어요. 이 세대가. 지금 이 심각한 거예요. 이 아래로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대가 네? 이 40, 50대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모 세대로서 선배 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살려고 발버둥 쓰다가 정 안 되니까 요즘 있잖아요. 그러면 40대까지, 지금 심지어 50대까지 넘어오더라고요. 요즘 이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번 생에서 난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나는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민 가자. 내가 접시 닦기를 하고 내가 세탁소를 하는 안에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제도를 봐도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공부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하면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요, 우리가 공부하던 산업화 시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네. 성적, 학교에서 매기는 그 성적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불려주는 수단으로서 교육을 해줘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봤잖아요. 그죠? 보내봤잖아요. 이 애들이 이렇게 우수한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학교에서는 이거 배워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유학을 보내봤잖아요. 멕시코로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육은요, 완전히 공적인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에요. 교육은요, 공공적 성향을 굉장히 강해요. 사립학교를 보내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에게 맞는 공부 학습 방법을 찾아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처음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요, 학교에서요, 선생님 2~3명을 붙여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과제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붙어요. 얘들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리고 얘들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선생님이 개인 교수처럼 붙어요. 네. 제가 아이들 때문에 몇 번을 제가 날라갔어요. 인도네시아.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내 아이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급하게 1박 2일 코스로 제가 갔다 왔어요. 선생님 만나. 그럼 선생님이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보니까, 얘가 딱 보니까 학습의 집중도가 30분 이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네. 그러니까 이 30분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선생님이. 처음 듣는 얘기야, 나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네. 제가 우리나라 교육 선생님들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숫자는 많아요. 한 반에 애들이 몇 명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이 아이한테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얘는 지금 뭐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자질이 없습니다. 얘는 이거보다는 다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적성검사, 무슨 검사를 갖다가 거기에 가서 몇 개를 흔듭니다. 그 나라 학생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그러더니 우리 딸 성적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얘가 세계 30대 명문대학교에 있는 맨체스터의 교육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감사장을 보내고요. 제가 그 학교에 얼마 되지 않지만 자학도 제가 너무 감동을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좋은 교육은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나게는 지금. 근데 지네들은 뒤에서 다 성적 조작하고 있는. 이 공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바꾸자고 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항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들이. 정말 무슨 반정부 기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리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정부 기구들이 있죠. 이익 집단들이. 그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20, 30대는 너무 무기력해. 정말 걱정이에요. 이제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신앙의 정신으로
뭉친 공동체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공성이라는 거죠. 이 공공성은 뭐예요? 공공성이 확대가 되면 이게 사회성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국가가 되는 거죠. 종교도 제가 커요, 여러분. 종교의 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특히 기독교의 제가. 국민을 우민화시키는데 가장 앞선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네? 기독교는 세력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세력들. 정천동장을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남녀평등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 시대의 조세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세대에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해요. 엄청난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정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가장 과격하고 위험한 집단이에요. 왜 기독교가 여러분 핍박받은 줄 아세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판테온이 뭡니까? 판테온 만신전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뭐예요?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주로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폭군에 미쳐서? 아니요. 가장 위험한 집단이에요. 가장 급진적인 집단이에요. 그 저항정신 어디로 갔어요? 세상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요즘 굉장한 책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서 지금 놀고 있는 쌍둥이 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이제 각 대학 지나가는 친구들 적어도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뭐 거창하게 뭐 이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응?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요즘 저희 기도죠.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얘기도 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데 여러분 아예 지금 뭐 교회는 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예 지금 우리 지금 목표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항상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독교 신앙의 생활과 이를 통한 사회변화 범기독교적 시민운동을 쓰니까 아예 내가 NGO를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NGO라는 것이 뭐 별겁니까? 그죠? 비정부 기구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부터는 우리가 다르게 키우자. 우리 자녀들은 뭔가 다른 길을 하게 하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책임 있는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를 해보자. 아니 그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세대를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부모 연대 뭐 이런 것도 좋고 무언가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될 나이들이 됐어요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헬조선을 만들었어요? 아 나는 아니야. 지난 10년 동안 이 보수 정권들이 이 꼴통들이 만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일조를 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말입니다. 30대 재벌, 30대 재벌. 30대 재벌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줄 아세요? 64%. 64%. 64%.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법인 기업, 생산 법인 기업이 여러분 53만 개가 됩니다. 53만 개. 그 중에서 상위의 30개가 전체 53만 개의 기업의 이익의 64%를 가져가요. 근데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고용을? 이 사람들이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4%밖에 안 해요. 뭐 대기업이 잘 되면 고용을 많이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4% 고용해놓고 이익의 64%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러분 보세요. 예? 96%가 예? 여러분 36%를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죽창 들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돈을 날렸어요. 국민연금 부실화시킨 가장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이들이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봐야 돼?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적폐 중에 적폐는 이거라고 보세요. 경제, 먹고 사는 거. 미래세대의 문제.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거 얘기해드릴까요? 여러분 2020년부터 이제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시화되잖아요. 제가 3배라고 그랬죠. 우리 20대가 이 세대 3명을 부양해요.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심각한 위기 상황.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정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은 좀 다른 교육.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점수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교육. 진짜 필요한 교육.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 그 첫 번째가 저는 인성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 뭐 힐링, 뭐 어쩌고 심리치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말고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인성이라는 것을 한번 자리 잡으면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밝고 뭐 기질은 있어요. 어떤 애는 굉장히 쾌활하고 어떤 애는 얌전.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교육. 그죠? 우리 저 집사님이 주신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줘야 돼요. 계산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돈을 주는 거가 다 줍니다.
기술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삶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생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걸 우리는 쏙 빼놨잖아요. 점수 다른 데만 안 내려주세요. 근데 점수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문제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인문학. 저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더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문학 중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근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애들이 지금 인문학교를 받고 있어요. 제대로 인문학교를 받고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유럽의 명문대학교 커리큘럼은 몰랐는데, 저는 우리 딸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읽어야 하는 책도 커리큘럼 보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경제학,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수준이 달라요. 원전을 얘기해요. 우리 원전들을 말해요.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카피본들을 열심히 하고, 거기는 원전을 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원본입니다. 그게 본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한, 점점 더 중요한 방식입니다. 제가 요즘 카이스트를 제가 요즘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보니까요, 공대생들이 엄청나게 인문학을 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슨 이론, 발음하기도 어려운 무슨 이론, 이런 식으로. 인문학과 물리학의 무슨 융합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적 식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경제를 가르쳐요. 진짜 경제. 이 경제라는 것이 국가 경제가 되고 기업 경제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경제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천적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실천적 경제. 저는 최소한 요 세 가지는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실천의 영역. 실천적. 교육이 있고 실천.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야 돼요. 이러한 것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장들을 우리가 열어줘요. 한때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교인들한테요, 10,000원씩 나눠줬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연말에 한번 결산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000원 가지고 써버리거나 누굴 기부하거나 헌금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 10,000원을 가지고 재미나게도 무슨 어떤 사람이 향초를 팔고, 어떤 사람은 무슨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사업에서 돈을 불려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결과. 그래서 그 사연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책을 냈어요. 아마 한때 꽤 유명한 처럼 알려져서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아이들이 10대가 딱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요. 용돈을 벌 수 있는 종잣돈을 줘요.
얼마씩 줘요. 그리고 이 돈을 활용해서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네 앞으로 쓸 돈을 해결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그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부모가 돼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사업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기 용돈벌이를 해결한다. 그리고 부모가 딱 봤을 때,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업에 투자금을, 자본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유대의 부자 가운데 기업을 승리하는 겁니다. 부를 승리.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죠. 알려지지 않은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차고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자를 이뤘다고 했죠. 사실은 빌 게이츠의 부모님이 인텔 컴퓨터 회사의 3대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인텔 모든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 게, 여러분 그 부모님 입김이었어요, 입김. 그거 알아요? 네? 그 부모님의 재산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쓰게 받았어요. 빌 게이츠는 원래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고 엄청난 부자 집안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럼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우리나라에서 왜 제2의 빌 게이츠가 안 나나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백날 뛰어보라고 하십시오. 빌 게이츠 나오시면 절대 못 나와요. 엄청난 막상.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돈 내는 거 좀 사업 좀 해봐. 진짜 그거예요. 뭐 할까요? 야, 엄마가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이 거기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컴퓨터에 운영체를 끼워 팔아야 되는데 부모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나 해봐요. 빌게이츠가 컴퓨터를 알았나요? 하나도 몰랐어요. 실제로 그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 그 빌게이츠 친구 누구죠? 동업자?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워즈니악인가? 네. 그 사람이가 개발한 거예요, 사실. 빌게이츠는 들고 팔기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토록 신고하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 네?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실천적, 그런 훈련을 부모들은 시킨 거예요. 그 부모들이 다 커서 돈다발을 안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능력을 키운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남다른 아이들과 가르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고요. 그 부모가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켰잖아요. 그죠? 스몰 비즈니스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앨런 머스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사람이 연소득이 100만 불이 넘었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런 실천적, 경험의 장을 다양한 경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할지 여러분 모르요. 우리가 애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애들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가 전부예요. 부모도 그 부모가 경험한 경험치가 전부예요. 근데 그 장을 넓혀줘요. 저는 그게 필요해요. 이 아이가 어떤 걸 잘할지.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세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뛰는 거 하고.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뭡니까? 월남전에서 어? 영웅도 대학교도 뛰는 거 하나 갖고 대학교 진학하고 어? 월남전 영웅도 뛰는 거로 영웅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복적인 거 잘하는데 탁구를 너무 잘해, 그죠? 그리고 반복적인 군대생활 너무 잘해, 그렇죠? 물론 하나의 허무적 그 소설이었지만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업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주 잘한다, 사업을 이런 자화자찬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목회보다는 제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맞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영업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스스로 깨고 제가 그 틀을 깨고 뛰쳐나와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에게 맞는 걸 찾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 그 확률이, 적중할 확률이,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상당히 전문 용어인데 뭐예요?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 이전에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가 유효했을 때 그 시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원일기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고향을 떠난 가족이 있어요. 고향을 떠난 그 집안에 사람들이 뭐 서울로 가고 뭐 대도시로 가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다시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향 사람들이 환대해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살던 집도 내주고 또 이렇게 농사져 먹을 땅도 좀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 당시에 고향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었어요. 그렇죠? 실패를 하더라도 고향에 돌아가면 난 비빌 언덕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촌놈이 제주도 촌놈이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정착을 하는데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 비빌 언덕이 누구였나? 이모님이었어요. 이모님 가게에서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등산용품장에 뭐 있어요? 네? 캠핑용품장에다 뭐 있어요? 미국 무대에서 가는 거예요. 미국 무대. 물자바라 판 거. 근데 그게 안 맞아. 너무 커. 네. 한국 사람 밖으로 너무 숟가락도 얼마나 큰지 네.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모한테도 말 안 하고 이모부한테 그 당시에 돈 30만, 굉장히 큰 돈이죠. 30만 원 빌려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직접 한국인 체형에 맞는 등산배나 호펠, 뭐 캠핑용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시골 촌놈, 제주도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비빌 언덕이 있나요? 은행들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빌 언덕입니까? 돈을 먹는 거지.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비빌 언덕 어디? 이 세대의 비빌 언덕. 그래도 우리는 그 비슷한 걸 경험한 마지막 세대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는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신앙적 어떤 그런 양심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요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도 조차 내 새끼만 잘 돼야 돼. 내 자녀만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책이에요, 책. 어떤 위기의 순간,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책에서 답을 찾았어요. 실제로 책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없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 경험에 남긴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거를 얼마큼 받아들이고 그거를 얼마큼 잘 활용하냐는 그 당사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는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렵겠죠. 어디 이거 쌍둥이 갖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고민, 내가 했던 고민을 할 나이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공동체 어른이 이런 걸 남겼네? 이게 뭘까? 한번 펴볼 수 있는. 뭐 탈무드라는 게 별겁니까?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린 열린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거를 꼭 무슨 기독교의 신앙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밑에 이미 그 정신이 깔려 있잖아요. 여기에 뜻을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시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부담 가질 수 있지만 교우층이 협동조합이든 NGO든 무슨 아니면 부모연대든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몇 사람 떠오르지 않아요 벌써? 기껏 오겠구나 이런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진짜 시민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뜻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배우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작게라도 실천적인 영역에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갖고 계신 각자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 적어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또 사회적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